자,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서 공개된 이 북한 핵 도발에 대응할 이 괴물 미사일의 위력,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모레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도 지금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제 바로 지금부터 볼 텐데요. 오늘 먼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요.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윤석열 정부와의 이제 기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기싸움에 나선 모양새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남쪽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된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신경전을 넘어서 기싸움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물밑에서는 또 다른 요구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걸 지금 양동작전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물밑에서 사전에 그래도 조율된 그런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절대 기에 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입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미사일을 쏘고 예상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대북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거이걸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안은 거부한 채로 계속되는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지금 대남 무력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기싸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른바 이 현무 미사일에 새롭게 그 변형된 신종 어떤 그 강력한 무기를 좀 보여줌으로써 그 북한과 우리 사이에서 단호한 안보의 원칙들을 그대로 견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지금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게 8번째고 최근 일주일 새만 사실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요. 그럼 윤 대통령이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잖아요. 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통해서 핵 추진 항모까지 들어오면서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기싸움이라든가 또 윤석열 정부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핵 포기에 따른 단계적 대북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엔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의 대북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더 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반도의 국방력 강화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강대강 대치도 중요하고 강대강의 어떤 전략적 전술도 중요하지만 항상 위기나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외교 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평화적인 실질적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반응도 좀 궁금하죠.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북한이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을 하면서 대화 복귀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북한이 이제 핵실험 버튼을 7차 핵실험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있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날 2017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났던 그해 5월부터 시작돼서 북한이 얼마나 강력한 도발에 나섰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ICBM에 대한 발사,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에 대한 엄포, 그리고 그 당시에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설전이 유엔 총회 연설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 당시의 추석들을 기억해 보게 되면 생존 배낭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 이듬해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석을 기점으로 많은 일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야 될 것은 분명한 안보에 기반한, 그리고 한미 간의 국권
굳건한 동맹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이 세계적인 국제사회 속에서 비핵화로 끌어낼 수 있는 양면적인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어느 한쪽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에 같이 함께 여야가 공조해서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조 변호사님께서 그럼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요즘 또 풍선도 또 띄워보내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북한의 도발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도발이 조금 다른 것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안 하는 것이 좀 그동안의 모습들이었는데 예. 한미 연합훈련 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모습들은 네. 북한이 어느 정도 무기라든지 어떤 핵실험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 예.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네.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 그 기조도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동맹 공고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다만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대처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강하게 하지만 네네. 한편으로는 또 대화의 문도 열어놔서 지금 당장 대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 언젠가 이루어질 그 대화의 물꼬를 위해서 그 부분도 남겨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국정감사 모레 4일 막을 올리죠. 이번 달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 국감은요, 정권 교체 후 5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현 정권에서 논란이 난 쟁점들에 대한 들의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 여야 격돌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어떤 카드가 나올지 먼저 김근식 교수께서 좀 크게 좀 봐서 좀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5월 달에 이제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네. 그리고 열리는 첫 국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기간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기간이 다 걸쳐 있는 기간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네.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할 거리들을 집중적으로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당연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5달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부의 지금 당면한 과제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먼저 묻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 책임론하고 현 정권 견제론이 아주 강하게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국감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행정부가 잘 쓰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걸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과 정부 부처의 역할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리고 감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들도 짚어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했던 것도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이것이 과도하게 전현 정권의 기싸움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해서 정쟁화되는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특히 외교 순방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보면서 이제 제발 좀 민생을 좀 챙겨라 이런 여론이 저도 지역에서 다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 또 누가 그 한쪽이 굴복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네네.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여야가 서로 간에 각자 역할들을 좀 생산적으로 해내는 그런 정기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저는 국민 여러분의 대다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고 그런데 이제 바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지 짙은 않을 거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정치권 전반을 보고 굉장히 좀 짜증 지수가 네.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이 가장 먼저지만 여야가 굉장히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박진 외교장관
민주당 해임안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모두 지금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진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거대 보이스피싱 집단이다. 좀 다소 강한 비난까지 쏟아냈거든요. 국감 첫날 일단 이 외교부 관련해서 공방이 좀 거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그래서 어떤 말인가 한참 생각해봤어요. 네. 근데 좀 과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만큼 정치가 극한 대 극한의 대결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이제 지금 이 국감, 특히 외교부 국감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빨리 이걸 털고 갔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털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결국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박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부적절한 논란이 있었을 때 대신 책임져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해임 결의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무역 적자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이고 환율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최고조입니다. 예. 경제 문제가 해결이 못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야의 협치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네.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고 외교부 장관의 어떤 해임 결의에 대해서 좀 걷어들이는 그런 예.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데 네. 계속적으로 너무 법대로만 가고 아. 너무 싸움으로만 가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남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대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뭐 여야 어디서나 다 민생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민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여야가 국민들 보고 있는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만은 어느 한쪽이 과거에 있었던 태도들을 되돌리지 않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네. 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요. 나타나지 예.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일 텐데요. 네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정도로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 건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명분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네. 지금 같은 방식처럼 민주당이 거듭 강대강 대치 국면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대선을 불복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갇힐 공산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이 있다면 예. 민주당은 170석 가까이 되는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정부에서도 또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과 협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의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를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도 조정의 과정들을 이제 돌아오는 네. 이번 한 주의 여의도 정치 상황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외교 순방 이후에 여야 간의 이런 정쟁이 보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해적이고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내리기 네. 시작하는데 지금 해법 과제는 출구가 서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봐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럼요. 희생양으로 그냥 삼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건 사실 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의 과도한 정치 공세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일도 많이 지났고 그러니 예. 대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다 그 예정되어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네네. 순방 외교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고가 포인트. 그렇죠.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예. 산부 요인을 불러다가 산부 요인과 함께 해외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국회의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가타부타 더 이상 무슨 온 국민들이 듣기 평가하듯이 확인해 볼 겨를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네네네네. 대통령께서 적당한 시점 해외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아주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국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 정말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예. 제가 이번 순방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예.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도 2주가 지났잖아요. 예. 저는 그런 식의 새로운 그리고 해외 순방 다녀오면 통상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면 민주당도 좀 자제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번 문제 이런 내용들을 좀 서로 간에 양해한 상황에서 생산적인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로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박진 회의만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해임 건의안으로서 말하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결국 국민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이번 해외 순방에 분명히 외교적인 실책이나 참사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도 이 정부에서도 누구도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을 의결함으로써 예.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번 해외 순방에서 뭐 대통령의 그 비속어 발언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해외 순방 직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공언했던 것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일 정상회담조차도 지금 굴욕적인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그 비속어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 왜 그 부분에 차질해 있는지에 대해서 외교 라인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 안보실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예.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뭔가 언론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참사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힘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해외 순방에 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이번 해외 순방에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존재 행동 자체를 부인하게 발언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을 가졌을 때 영국 내에서 충분한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이 자체를 또 폄훼하기 시작했죠. 예.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네. 현재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아. 말씀하신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분명히 정부와 그리고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한 민심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 잘못된 인사가 있다면 추후에 조치라거나 인사의 변화 등은 결국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네. 이걸 국회 내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동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어려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건 정쟁의 한복판에 결국 국회가 서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일들이 협치를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아니 근데 야당이 힘 자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솔직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임 건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욕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좀 사과 좀 해주십시오. 현재 사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을 해임하거나 뭐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근데 홍보수석도 뭐 욕설은 한 게 맞고 그게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또 바꿔요.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해서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뭐 외교 무능 얘기를 하잖아요. 왜 무능이라고 하자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세워서 홍보를 해요. 조문 외교 가서 조문도 하고 리셉션도 하고 헌화도 하고 다 하겠다 했는데 못했어요. 그게 왜 교통이 복잡해서 못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치 전기차 보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못했어요. 그리고 한일 외교 정상회담도 흔쾌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일본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30분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능 외교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국민들께 뭐 마치 잘 될 것처럼 홍보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교부라든가 외교 라인에 있어서 무능이 드러난 거예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좀 다른 것 같고 이 외교 논란도 지금 뜨거운데 또 이재명 대표 논란도 있습니다.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문제 또 아내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서 좀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대응하는 방법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로 나눌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수사 중인 것들, 그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뭐 수사 지금 단계에 따라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이제 정치적인 공세로 판단되는 것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입증되거나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의혹들을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네. 정치적인 공세로 보고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엮으려고 한다는 표현들이 이제 그래서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해주셔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건이 이제 기소가 지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법 위반하고 이제 제3자 뇌물수수 관련해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식의 그런 사법 리스크를 이겨오시기도 하시고 또 전과 기록도 있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기소가 되면 기소된 상태 재판을 잘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 거니까 기소를 하는 것은 네. 예. 본인은 또 무죄를 또 결백을 입증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있는 그대로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사법적인 시스템에서 간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네네. 이것을 자꾸 당대표니까 이게 야당 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뭐 엮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맞지 않고요. 예. 그다음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협조하고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정말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가 민주당 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플랜 B는 좀 준비를 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리스크도 이제 상당히 불거질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국감장에서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제 박진 해임안에 대한 입장들에 대한 네. 말싸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근데- 맹탕 국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성 성격으로 국감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건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기소가 돼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작년도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가 했던 여러 발언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이후로도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입장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또 경기도 내에 있는 국정감사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이화영 킨텍스 대표 같은 경우가 전격적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화영 대표는 킨텍스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의 법인카드 등을 유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뇌물죄로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 현재 있는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예. 결과론적으로 수사당국에서 밝혀야 될 일입니다만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문제들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성남시에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까지도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법된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명하게 될지 혹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민적 물음,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이른바 방탄 국정감사를 나서지를 않는지도 네. 국민들이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게 될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 달 가까이요 자동차로 미행, 이른바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에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장현주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를 그 네. 한동훈 장관이 퇴근하는 퇴근길, 그래서 퇴근하면서 자택에 가는 길을 미행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자는 일단 한 유튜버로 알려져 있고요. 예. 뭔가 이제 취재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일단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취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네.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스토킹 혐의, 즉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장관 측에서 고소한 내용을 경찰이 접수받아서 바로 이 범인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 통보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 현재 속해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를 진행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고 있고요. 스토킹과 이 취재 접근 요걸 지금 뭐 반복적인 좀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구별을 하게 되죠, 정확히?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토킹과 취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킹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취재 활동을 위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갔을 때 이게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뭐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릉의 기준을 제시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인물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하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사생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기부가 또는 국정원이 뭐 사찰을 한다더라 이런 게 아닌 개인이 유튜브가 취재 차원에서 따라다니는 걸 가지고 무작정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네네. 앞으로 취재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제약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과거에 이제 뻗치기 취재라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의 집 앞에서도 아파트 앞에서도 취재 활동을 했었고 김혜경 여사의 집 앞에서도 취재 활동을 했었고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가족까지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하는 정도 수준으로 일컬은다면 이게 다 스토킹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취재 활동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는 상당히 넓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꼭 정편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취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예. 단정하기는 너무 어렵다 생각되고요. 네.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를 가지고 너무 취재 영역을 단축시키는 것은 언론을 제한하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 잠깐만요.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판단하시기에 이 유튜버가 하는 행동, 스토킹으로 비춰져서 고소가 된 이 행동에 대해서 취재 영역이라고 보고 네. 계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제가 기사만 봤잖아요. 네네. 기사를 보면 한 달 정도 따라다녔다는 건데 이 퇴근 달 정도- 후에 한 달 예, 정도. 퇴근 후에 따라다녔다는 건데 일단 따라다녔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요. 네네.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뭐 미행만 한 것인지는 네.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옳고 예. 그름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저기 이제 열린공감 TV 출신 유튜버라고 이제 특정이 돼 그렇게 있고요.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열린공감 TV에서도 저런 식의 취재는 그건 하지 아니다.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법을 예. 어겨가면서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백히 제가 볼 때 범죄 행위입니다. 저도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저를 특정해서 한 달 동안 퇴근 이후에 제 집까지 가는 길을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네. 범죄 행위예요. 네.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퇴근 이후에 따라와서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미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소름 끼칠 일입니다. 네. 저는 그걸 유튜버의 정식 언론 활동으로 저는 변호하는 것은 정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한동훈 장관이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 대한 취재와 접근이 저렇게 일종의 좀 정상적이지 않은 유튜버의 과잉한 어떤 미행과 스토커까지 저는 용납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이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저렇게 할수록 한동훈 장관이 더 유명해집니다. 제발 좀 자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김영민. 여기 이제 열린공감 TV가 해당 위법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열린공감 TV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들조차 위법 행위라고 했는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용인되기 시작하면 아마 정반대에 마찬가지로 네. 민주당의 핵심적인 정치인들, 뭐 이재명 대표
대표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계속 퇴근길 등에 대해서 쫓아다니고 이걸 유튜브로 중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완전 늪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 공산이 예. 클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재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긋나게 어겨서는 정도를 벗어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예. 여야가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열린공감 TV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노부모에 대한 자택을 예. 그 당시에 무리하게 들어가서 취재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를 삼았고 예. 또 양 검사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노부모에 관련된 취재빙자 인터뷰라고 했던 사건들이 커다란 이슈, 회자가 됐던 적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통된 목소리가 높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차제에 이런 관심들을 한 번쯤 사회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여야가 공의,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 악으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남성이 어떤 방식을 좀 동원을 했는지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 관심이 정말 과거에도 좀 높아졌었는데 지난달 19일에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꼭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과 이 법무부의 국감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의 설전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공세 속에서 한 장관의 대응 이번에는 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강하게 나올까요? 한동훈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날 있었던 청문회 과정 또 대정부 질문 속에서 민주당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명확한 본인들의 입장들을 밝혀나가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얼마든지 민주당에 묻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요건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주장 중에 하나가 국회를 대상으로 조금 선을 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확고하게 해나가면서도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과한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따져묻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멋쩍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대응 방식들이 매우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상황,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또 상방울 수사에서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일단 장윤재 변호사님께서 적시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실무를 받던 성남시 실무자와 두산건설 관계자가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공소장이 제출이 됐는데요. 예. 그 내용 속에 그 성남시 실무자가 본인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 그리고 정진상 지금 현재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검찰에서는 이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성남FC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제3자 뇌물공여, 그러니까 성남시가 각종 기업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그 부분을 검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에서 당시 기부 체납 과정은 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네.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그 나머지 5%에 대해서 단순히 낮춰준 것이 아니고 그 5%에 해당하는 현금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물론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만은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웅천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당시에는 현물로만 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을 했었고 지금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썼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불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 공여로 두산건설 측을 공여한 사람으로 일단 기소를 했고요. 또 받은 사람을 또 받은 사람으로 해서 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자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확신에 따르면 물론 이것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겁니다만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의 자료와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생각과 논리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두산건설이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성남시에 있었던 가지고 있던 병원 부지 땅을 사실은 이번에 이 광고와 후원금을 내면서 용도를 변경해주고 새로 지음으로써 수천억 원의 차익을 냈다는 게 좀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수익을 냈다고 한다면 그 대가를 지금 조응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현재 법에 따르더라도 기부 체납으로 일정 정도 시에다가 공적 기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현물로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 현금으로 줬다고 항변을 하더라도 일단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부 체납으로 준 게 아니라 특정한 병원의 용도를 변경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주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성남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후원 그 재단에다가 그 구단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3자 뇌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제3자 뇌물 수수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검찰도 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탄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는 윤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검찰의 정치쇼다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새로운 법리들을 많이 구성을 했었어요. 솔직히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형해화된 법률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직권남용죄로 많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이 법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성남FC 구단 광고비 사건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자 뇌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용도 변경을 해주고 돈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뭐 친인척들, 지인들, 측근들이 받는 것이 이제 삼자 뇌물의 기본적인 양태였는데 지금은 성남 FC 구단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성남 FC 구단은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성남 FC 구단이 받았으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것인데 이걸 이제 뇌물로 볼 수 있느냐에 어떤 법리적인 공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과거에 뭐 기부 체납은 현물로만 받다가 나중에 돈도 받을 수 있었다. 이건 그냥 행정적인 문제이고 형사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논쟁은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과도하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죠. 무리하고 과도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강제 수사는 없는 상황이죠. 성남 FC 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덮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날 민주당에서부터 촉발됐던 당시에 많은 일들에서부터 나왔던 일들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수사하다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요청했던 것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요. 사안의 핵심 중에 뭐 하나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때도 성남 시민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본인의 가장 크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슬슬 한 발 빼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때도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는고 하니 정진상 실장과 통화했던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성남 FC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성남 시민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이었다면 예. 그 중간에 여기에 있는 정진상 실장이 유독 끼어들 일이 없을 텐데 네. 지금 그 중간 고리에 있는 정진상 실장에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바 네.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 정진상 실장은 도대체 성남시와 경기도 현재 민주당이 올 때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이 내용들이 핵심적인 쟁점의 교집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결고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사건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쌍방울 수사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연결고리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4억 쌍방울로부터 4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윤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아서 법인카드도 사용하고 뭐 차량도 제공받아서 그렇습니다. 4억 정도를 받았다. 뭐 그중에 예. 한 2억 5천 정도는 뇌물 혐의까지 적용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속이 현재 된 상태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인 비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를 뭔가 연결고리로 보고 있는 검찰 측의 시각대로 쌍방울과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또는 경기도와의 어떤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었는지 결국은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나와 있는 건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은 아직까지 증거로 나온 바는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증거는 없지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좀 관장했고요. 당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실제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물론 지금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아직 뭐 나온 건 없는데 어떻게 좀 파장을 전망하세요? 당시 이화영 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예. 직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라는 그 직책을 딱 그 명시할 정도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권을 휘둘렀고요. 그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참여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네. 북한의 이종혁 아트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네. 성대하게 행사도 했었어요. 그렇죠. 또 예. 잘 아시지만 북한 분들 모셔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 돈을 다 쌍방울에서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저 때부터 이미 이재명 지사는 이제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고 네네. 대권을 도전하는 지도자로서 이미지에는 대북 그 관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쌍방울이 사실상 돈을 대고 그 중간 채널에서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제 행사를 기획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분명히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그 사이에서 그 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이재명 지사까지 연결이 되는 건 나오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건 분명히 맞고 네. 평화부지사 후에 지금 킨텍스 대표까지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 쌍방울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줄 입장에서 본다면 이화영 지사를 보고 줬을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이재명 지사를 보고 줬을까 네네. 이건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게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검찰은 그 합리적 의심에 따라서 증거를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무죄를 떠나서. 예. 다만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 일단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연결고리라고 할 만한 정황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네네네. 또 이화영 부지사가 썼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뭐 식당을 간다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재명 지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뭐 이재명 지사가 많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예. 결국 검찰의 오랜 기간 수사에서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추정적 추측성으로 어떤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네네.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